대한민국과 건국 대통령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 밖에서는 서양 선교사들, 가족들, 조정에 있었던 한규설 대감 같은 애국자들이 맹렬히 이승만 구명 활동을 벌입니다. 결국 그 구명 활동이 성과를 거두어서 1904년 8월 한성 감옥에서 추록하게 됩니다. 5년 7개월의 기나긴 수감 생활을 마감한 것이죠. 이승만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러일 전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러일 전쟁은 한마디로 누가 먹느냐는 싸움입니다. 러시아가 이겼으면 조선은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었겠죠.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어느 쪽이 이기든지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조선 정부는 미국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어느 쪽이 이기든지 조선의 독립을 지켜주도록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누구를 특사로 보내느냐 거론되었을 때 당시 조정의 실력자였던 민영환 대감, 한규설 대감 같은 분이 청년 이승만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조선 팔도에 영어하면 이승만이라고 할 정도로 영어에서는 최고의 실력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람 운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바뀝니다. 역적이었던 이승만이 영어를 잘해서 하루아침에 황제의 친서를 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특급 외교관으로 신분이 상승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이승만이 미국에 가서 헤이 국무장관 테오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납니다. 조선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죠. 그러나 이미 조선의 멸망은 거스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젊은 외교관 이승만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승만의 외교적 노력은 성과가 없이 끝나고 특사로 파견되었던 이승만은 미국에 눌러앉아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 학사, 하버드 대학교 석사,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 과정까지 마치게 되죠. 이승만이 공부한 세 학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명문 대학들입니다. 동시에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을 배출한 정치적으로 파워가 있는 학교들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존 F 케네디, 또 얼마 전에 물러난 오바마 같은 사람들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나온 사람이 우드로 윌슨 대통령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도 이승만 같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웬만한 도시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대도시에 가야만 이승만과 유사한 학벌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승만과 똑같은 학위를 가진 사람, 조지 워싱턴 학사, 하버드 석사,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 학위 수여자를 추적해 보니까요. 미국 최고 명문 고등학교 졸업생, 보통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까지 마치는데 12년 정도 걸렸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모국어로 공부하는데도 12년 걸리는 과정. 영어 사전도 없던 시절에 식민지 전락하기 직전 조선의 청년이었던 이승만은 불과 5년 만에 마치게 됩니다. 지금도 깨지지 않는 세계 신기록입니다. 한국 최초의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법 박사이기도 한데 동시에 동양 최초, 황인종 최초, 아시아인 최초의 세계 최고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법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이 1910년 8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부터 무려 107년 전 까마득한 옛날의 사진인데 지금 봐도 참 근사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인물이 이 정도는 돼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아주 미남이셨습니다. 박사학위를 받는 리셉션장에서 이승만 박사가 우드로 윌슨 총장에게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거냅니다. 등록금 돌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요. 국제법을 공부해 보니까 사실은 국제관계라는 게 강대국들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강대국들이 입맛대로 요리하는 것이지 모든 강대국 약소국이 동의하는 국제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냐? 강대국들의 형식 논리에 불과한 거 아니냐?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국제법 공부하느라고 이 고생을 했으니 학교에서 나에게 등록금을 돌려줘야 된다. 약소국 지식인의 뼈있는 농담을 던집니다. 졸업식장에선 그렇게 농담도 했지만 여러분 보신 사진에 가만히 보면 참 눈동자가 슬픕니다. 아시아인, 황인종, 동양인 최초의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았는데도 표정에 어딘가 슬픔이 묻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조선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날 홀로 있게 된 이승만은 아주 일기장에 이런 침통한 기록을 남깁니다.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했는데 막상 학위를 받고 나니까 내 조국은 더 이상 나의 나라가 아니었다. 조선은 일본인의 나라로 전락해버렸던 것입니다.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이 전시중립론입니다. 이 나라의 건국 대통령을 깎아내리려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도요, 함량 미달이다, 유학 가서 공부한 성적도 형편없었다, 표절해갖고 엉터리로 썼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난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먼저 미국 측의 평가를 보면 일단 이승만의 논문을 세계 최고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논문은 굉장히 탁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책으로 발간되어서 널리 알려야 된다는 것이 프린스턴 대학교 측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승만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처음에 미국은 중립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싸우는데 중립을 지켰던 미국의 무역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이 공해상의 중립과 전쟁 상황에서 중립국의 무역 문제에 관해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에 보면 닥터 승만 리의 연구에 의하면 이라고 세계 최강대국 미국 대통령이 식민지 지식인 이승만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 학자의 논문을 연설 석상에서 인용한 사례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학자로서도 우리 민족 최고의 성취를 이루신 분입니다. 법학계에 종사하신 분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인섭 교수님이 그 이승만의 논문을 번역하고 나서 이런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영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이승만 수준의 영어로 된 논문을 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영어 교육에 있어서는 원시 시대에 가까웠던 그 시절에 이만한 수준의 논문을 쓴다는 것은 대단한 성취다. 우리나라 법학계가 이 정도 수준의 학문적 성취를 다시 이루기 위해서 한 세대 훨씬 더 지난 다음에야 가능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고려대학교 최정수 교수님은 이승만의 논문과 1997년에 발간된 국제법 백과사전 그리고 미국 외교사 사전을 비교했습니다. 국제법 백과사전과 미국 외교사 사전에 중립, 뉴트럴리티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비교해 봤더니 오히려 1910년에 쓴 이승만의 논문이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상세하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외교사 사전의 내용보다 더 탁월하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승만은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고 만약에 본인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으면요. 얼마든지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사실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인, 황인종, 동양인 최초의 아이비리그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법 박사. 그 학력을 자신을 위해서 활용했다면 어쩌면 황인종 최초의 한국 최초의 명문대학 교수로 여생을 편안하게 마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그 뛰어난 학위와 탁월한 성취를 오직 잃어버린 조국을 찾는 위험하고도 가난한 독립운동을 위해 쏟아붓게 됩니다. 독립운동가의 삶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도 임시정부라도 세워야겠다는 백성들의 여망이 분출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곳에서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그 임시정부를 하나로 통합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그 상해 임시정부의 첫 번째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박사가 취임하게 됩니다. 그때가 대략 만 45세 전후, 그때부터 이승만은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이자 훗날의 건국 대통령으로 정치 지도자, 최고 리더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살아가게 됩니다. 임시정부 대통령으로서 독립투사로서 이승만의 독립운동 방법이 친미 외교론입니다. 이걸 가지고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일성이는 저 만주벌판에서 총칼 들고 목숨 걸고 무장투쟁을 했는데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편안하게 즐기면서 외교한다고 그냥 말만 하고 다니면서 별로 한 게 없다. 뭐 이승만을 폄하하는 그런 괴 동영상이 떠돌기도 했습니다.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죠. 먼저 김일성이 무장 독립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부분입니다. 중국 측의 기록을 보면 김일성이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가담했던 조직이 동북항일연군입니다. 그런데 그 동북항일연군이라는 조직의 목표가 뭐냐? 중화조국의 옹호. 조선조국이 아닙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고요. 중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거대한 조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동북 실지의 회복. 중국 입장에서는 동북, 만주지방이죠. 그 동북지방을 일본한테 빼앗겼습니다. 일본에게 뺏긴 중국의 동북지역을 되찾고 중화조국을 옹호하기 위해서 만든 동북항일연군 소속으로 김일성이 빨치산 투쟁을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중국을 위한 싸움이지 조선 독립을 위한 싸움은 아닙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이요, 조선의 독립투사들을 박해했던 수많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뭐 물론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중국을 위해서 싸웠건 조선을 위해서 싸웠건 뭐 일본과 싸웠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하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 측 기록입니다. 북한의 공화국 영웅으로 칭송받는 최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일성의 빨치산 무장투쟁 동기생이죠. 이 최현의 아들이 북한의 막후 실력자 최룡해라는 사람입니다. 한때 북한 전국의 초등학생들에게 읽혔던 최현의 회상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빨치산 투쟁을 제목 그대로 회상한 내용입니다. 자, 그 한 부분을 읽어드리죠. 나는 그들 마적들에 대한 정치 공작을 그만두고 미리 준비해온 아편을 한 줌 꺼내 보이면서 탄약을 팔라고 하였다. 마적 두목 9점은 그제야 눈을 번쩍거리며 좋다고 웃는 것이었다. 나는 가만히 권총을 꺼내어 주인 앞에 갖다 댔다. 사태의 돌변에 주인은 어쩔 줄 모르고 10만 원을 내놓고는 자기 아내에게 2만 5천 원을 더 가져오게 하여 엎드려서 살려달라고만 애원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주인을 인질로 잡아 차를 불러 타고 용정 시내에서 상당히 떨어진 모안산 밑까지 와서 산속으로 도망을 쳤다. 그날 무역 상인에게서 뺏은 돈이 트렁크에 가득했다. 이게 빨치산 투쟁을 했던
김일성 동료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기억나시죠? 마약, 마적, 인질, 돈을 뺏었다. 자, 마약 거래하고 인질 잡아서 협박하고 돈을 뺏는 것. 과연 이거를 독립투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북한 쪽의 기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남한 쪽에서 활약했던 남노당 지하총책 박갑동이란 분이 내린 평가입니다. 김일성 패는 국내에서의 시민 생활의 경험이 없으니 인민 대중과의 혈연적, 정신적 연결이 없다. 그들은 조국을 모르고 일찍이 만주 땅으로 넘어갔거나 또는 그곳에서 출세한 자들이다. 그들은 만주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땀을 흘리고 노동은 하지 않고 떼를 지어 다니며 약탈, 살인, 그리고 아편 장사까지 하고 다니던 패들이다. 그런 짓을 자랑 삼아 항일 유격투쟁이라고 하나 우리가 국내에서 한 항일 독립투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 남노당 출신입니다. 남노당은 그래도 공산주의했지만 독립투쟁했지만 저 만주 빨치산 패는 그거는 도적질 강도짓한 것이지 독립투쟁이 아니다. 남노당에서 비판한 내용이죠. 김일성 패는 이렇게 하여 무고한 사람들에게 돈을 강탈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총을 쏘고 폭탄을 던지며 불을 질렀던 것이다. 아무리 독립이 좋다 해도 이렇게 강도질하는 것까지 독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야 그 독립이 무슨 독립이 되겠는가. 이런 자들이 북한의 정권을 쥔 데서 해방 후 우리나라의 불행이 시작된 것이다. 중국 쪽의 기록을 봐도 북한에서 아이들에게 읽혔던 책을 봐도 같은 공산주의자였던 남노당의 평가를 봐도 과연 김일성의 무장 독립투쟁이 진정한 독립운동인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승만은 이왕 독립운동할 거면 화끈하게 총 들고 싸우지 왜 외교로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나라 독립군이 가장 강력했을 때 숫자가 3,000명, 많이 잡아야 5,00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 3,000명이요. 1인당 총 한 자루도 갖지 못했습니다. 맨주먹 붉은 피로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싸우셨습니다. 대조적으로 우리가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 일본은요. 1920년대 벌써 세계 3대 군사 강국이었어요. 전성기에 700만 대군을 거느립니다. 항공모함이 있었고요. 전투기를 몰고 돌진을 했습니다. 여러분 총 한 자루 없이 작대기 들고 싸우는 3,000명, 5,000명이 항공모함 몰고 전투기로 돌진하는 700만 대군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무장 독립투쟁으로 일본을 이기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외교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요. 우리 독립군들이 영웅적으로 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 절대 열세였던 독립군이 탁월한 지혜와 용맹을 발휘해서요. 1,500여 명 일본 사상자를 내는 아주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산리 대첩과 함께 간도사변이라고 들어보셨죠? 청산리 대첩으로 당한 일본군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보복을 죄 없는 조선 백성들에게 합니다. 청산리 대첩에 1,500명 일본 사상자가 났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독립군이 출몰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간도에 이주해 있던 우리 한민족의 집을 3,500채 이상을 불태워버립니다. 집이 3,500채가 불태워졌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는 확인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수많은 조선의 여인들이 강간당하고 그 시체를 불태워버렸어요. 일본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독립군이 일본 사람 하나 죽이면 조선 백성
100명을 죽인다. 실제로 일본인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보복을 했어요. 임시정부 대통령으로서 이승만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본인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민족에게 독립을 주신다. 그런데 독립이 됐을 때 무장투쟁하느라고요. 우리가 일본군 하나 죽이면 조선 백성이 100명씩 죽어나갑니다. 우리 민족이 학살되고 멸절되어서 살아서 독립을 보지 못한다면 그 독립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임시정부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책무는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동족들 살게 만들어서 생명을 유지해서 독립을 살아서 맛보도록, 살아서 경험하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방법이 외교론이었던 거죠. 자, 외교 중에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승만은 친미 외교를 펼쳤습니다. 왜 미국이냐?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는 유일한 강대국입니다. 이 구한말 조선의 역사는요, 강대국들의 영토적 야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명확하게 보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그럽니다. 그 조선 정부가 힘이 없으니까 일본 편에 붙어요. 그랬더니 일본이 은근히 우리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또 일본도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그래요. 일본, 중국이 모두 한반도의 영토를 차지하려는 야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일본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러시아 쪽에 붙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남쪽 항구를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오랜 수건이었거든요. 역시 조선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한반도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강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모두 우리나라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저 멀리 태평양 건너에 있습니다. 땅덩어리도 굉장히 넓고 자원도 많습니다. 그 미국이요, 태평양 건너에 있는 한국까지 자원도 없는 이 가난한 나라, 영토에 욕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 미국은 영토적 야심이 없기 때문에 한국을 식민지로 다스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친미 외교를 펼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세계 3대 군사 강국이었던 일본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하게 힘 있는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 미국은 이승만이 지향했던 기독교 국가, 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친미 외교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승만의 독립운동 방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코리아 완충지대론입니다. 이승만은 1900년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부터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저 만주 벌판으로 진격할 것이고 나중에는 광활한 중국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격할 것이다. 일본이 조선, 만주, 중국을 차례로 차지하고요. 마침내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미국과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된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1900년 감옥에 있을 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하면서 내가 감옥에서 가졌던 생각이 맞다. 일본은 계속해서 팽창하려는 야욕이 있고 마침내 일본과 미국은 한판 승부를 벌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공부를 하면서 감옥에서 가졌던 생각이 옳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승만의 주장은 이겁니다. 일본이 조선, 만주, 중국을 다 차지하고 미국까지 치게 되면은 일본 때문에 조선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많이 죽게 됩니다. 이 엄청난 희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한국을 독립시켜달라는 것이죠. 한국이 독립돼서 일본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막아주면 중국 사람 죽지 않아도 되고 미국 사람 전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논리를 가지고 미국에게 호소를 해요. 빨리 한국을 독립시켜서 미국을 막아주게 되면 언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미국과 일본의 전쟁을 방지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수많은 아들들 생명을 잃지 않아도 된다. 한국을 독립시켜서 강대국 사이에
완충지대로 만드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하는 길이다. 이 코리아 완충지대론을 줄기차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세계 정세는 이승만의 예측과는 다르게 흘러가죠. 언젠가는 일본과 미국이 맞붙는다 그랬는데요. 그 당시에는 일본과 미국이 상당히 가깝게 지냅니다. 1908년 무렵에는 미일 협상, 미국과 일본이 아주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공동 번영을 위해서 노력한다. 뭐 이런 외교적 제스처들을 양쪽에서 취하게 됩니다. 그 미일 협상이 한창 벌어질 때 이승만이 1908년 12월 16일 미국에 있는 교민들을 향해서 발간된 신문 공립신보라는 신문에 이런 글을 씁니다. 논미일 협상, 미국과 일본의 협상에 대해서 논한다 라는 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일 간의 관계를 정돈시키는 것은 붓이 아니요 칼인 줄 믿는 바며 미국과 일본이 지금 붓대를 올려갖고 외교 문서에 서명하면서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데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붓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칼 들고 한판 싸워야 되는 숙명적인 관계다. 그런 내용입니다. 대저 20세기는 태평양 세기라 놀라운 통찰이죠.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뭐였습니까? 피봇 투 아시아, 아시아로의 복귀. 아시아가 미국 이익의 중요한 지역이 되었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정책입니다. 벌써 수십 년, 거의 100년 전에 이승만 박사는 그때만 해도 세계 정세는 대서양 위주였거든요. 대서양 연안의 미국, 유럽 국가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는 대서양 시대가 아니라 태평양 시대가 온다. 대저 20세기는 태평양 시대라 태평양 동서양편에 각기 새로운 세력이 일어나매 태평양 동쪽 끝에 미국, 서쪽 끝에 일본 두 강대국이 새로 일어난다는 거죠. 세력을 확장하여 주인 없는 양해상에 주장이 되고자 함이 실로 자연한 생각이라. 태평양의 패권을 놓고 일본과 미국은 싸울 수밖에 없다. 1908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미국 50개 주를 누비면서 안 간 도시가 없어요. 가는 도시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일본과 미국의 전쟁이 온다. 미국 사람이 수없이 다치게 된다. 그러니 미국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 한국을 독립시켜줘라. 이 이승만의 연설에 미국인들이 동조를 했을까요?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승만의 예언대로 역사가 흘러가요. 그러나 그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1908년 이승만이 유학하던 1905년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아니 일본이 저렇게 쬐끄만 섬나라인데 저 일본이 어떻게 거대한 중국에 쳐들어가? 일본이 우리 미국한테 얼마나 싹싹하게 예의 바르게 미국과 가까운 친구 사이인데 아니 일본이 우리의 등 뒤에 비수를 들이대? 어느 미친놈이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오히려 이승만을 비난했습니다. 이승만에게 별명이 붙게 되죠. 독립에 미친 노인네. 한국을 독립시키려는 것에 미쳐가지고 거짓말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늙은 악당, 착한 일본과 미국과의 사이좋은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악당이다. 늙은 악당, 독립에 미친 노인네 이런 손가락질을 당해요. 그런데 이승만은 의지의 한국인이었습니다. 40여 년 미친 사람 소리를 들어가면서 끊임없이 결국 미국과 일본은 전쟁을 하게 된다. 미국은 한국을 도와야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 본인의 주장을 외칩니다. 한 40여 년 활동을 했어요. 그 사이에 이승만의 예언이 하나 둘씩 맞아 들어가죠. 1931년 이승만이 예언한 그대로 만주사변이 일어납니다. 조선을 차지한 일본이 만주까지 진격을 해요.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집니다. 중국 본토에 들어가 수십만 중국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참극을 벌입니다.
그리고 1938년, 39년 넘어가면서 세계의 조짐이 2차 세계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참화를 향해서 달려가게 돼요. 이제 전쟁의 시간이 다가왔다. 동시에 한국이 독립할 날이 가까웠다. 하와이에서 활동한 이승만이 그 시대적 징조를 예감합니다. 하와이 생활을 다 정리해 갖고요. 미국 수도 워싱턴으로 날아가죠. 뭐 지금이야 인터넷 있으니까 어디서나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책을 쓰려면 도서관 있는 곳, 특히 워싱턴 같은 대도시 자료가 많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워낙 가난한 독립투사였기 때문에 그 워싱턴에서 겨우겨우 얻은 셋집이 동물원 옆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 동물원 옆이니까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기린이 뛰어댕기고 온갖 동물 소리, 잡음이 다 들리는 곳이에요. 그 시끄러운 곳에서 이승만이 세계 최고 석학들의 도서를 참조해 가면서 책을 씁니다. 그 책이 1941년 6월 뉴욕에서 출판이 되죠.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Japan Inside Out, Japan, 일본의 Inside, Inside라는 건 안, 속, 실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진면목, 실상 이런 의미입니다. Out, 꺼낸다, 밖으로 내놓는다는 얘기죠. 보통 일본 내막기, 일본의 실상을 밝힌다, 뭐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됩니다. 부제가 The Challenge of Today, 오늘날 기독교 문명권에 대한 챌린지, 심각한 도전, 위협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책 밑에 보면 저자가 싱만 리, 이승만이 영어로 쓴 책입니다. 이 책 1장에서 이승만은 왜 일본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가, 그 근본 원인을 추적합니다. 놀랍게도 전쟁의 원인이 종교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Japan Inside Out의 1장은요, 당시에 쓰여진 일본 종교에 관한 가장 탁월한 논문입니다. 이승만은 세상을 영적으로 봤어요. 인간의 심성 밑바닥에 깔려있는 종교성,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 결국 그 종교성과 영성이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의 근본 원인이 된다는 통찰입니다. 그 일본인의 종교를 어떻게 분석했냐면요. 일본인들은 천황을 유일신으로 섬깁니다. 그 천황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으면 그 사람도 귀신, 일종의 신이 된다고 믿어요. 일본의 문화가 사무라이 문화, 죽이고 전쟁하는 문화입니다. 천황이 유일신이고 그 유일신을 위해서 싸우다 죽으면 나도 신이 된다는 잘못된 종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일본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귀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전쟁 귀신, 살인 귀신에 사로잡힌 일본인들은 전쟁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 그게 1장의 내용입니다. 이 책의 중간 부분에 보면요. 그러면 전쟁이 언제 어디서 일어나느냐? 가까운 장래에 일본은 시베리아로 진격하거나 아니면 태평양을 가로질러 미국을 기습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래스카나 하와이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책 맨 마지막에서요. 그러면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침략자 일본을 패망시켜 그들이 살던 섬에 도로 집어넣을 것이다. 세계는 평화를 되찾게 된다. 그리고 한국은 전 세계 자유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다시 한번 고요한 아침의 나라, The Land of Morning Come,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세계 열강 앞에 당당히 서게 될 것이다. 결국 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이 이기고 한국은 독립된다는 우리의 염원을 담은 명절을 남깁니다. 이 책이 출판되었을 때 미국 지식인 사회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승만이 부탁도 안 했는데요. 수많은 지성인들이 책을 읽고 여러 가지 매체에 독후감을 발표합니다. 그 가운데 이승만이 제일 좋아했던 독후감이 당시 세계 최고 인기 작가, 유명 작가의 서평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 한국을 사랑했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누구냐면은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펄 버기입니다. 대지라는 소설로 노벨상을 받았죠. 왕몽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 아주 재미난 소설입니다. 이 펄 버기 193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이승만 책을 읽고 서평을 쓴 게 1941년. 노벨 문학상 받고 3년 후니까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다음에 작가 활동의 전성기입니다. 자기 남편이 편집장으로 있던 매거진 아시아라는 잡지에 이 펄벅 여사가 서평을 기고하죠.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It is a terrifying book. 이 책은 terrifying, 무서운, 끔찍한, 무시무시한 책이다. 왜 무서운 책이라 그랬냐면요. 읽어보니까 틀린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사실이고 전부 다 진실인데 그 사실이 뭐죠? 일본이 미국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진실이기 때문에 이 책 내용 그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의 엄마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아들들이 전쟁터 나가 죽을 생각하니 terrifying, 정말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It is a terrifying book 이라고 시작된 서평이 마지막에도 똑같은 문장으로 끝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책은 모두 다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나는 이 책의 내용이 너무나 무섭다. 자, 1941년 7월에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 출판되고 9월에 펄벅 여사의 서평이 잡지에 실려요.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 이승만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 나오고 5개월 후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시베리아로 진격하든가 태평양을 가로질러 하와이를 기습할 수 있다라는 이승만 예언 그대로 진주만 기습 전투가 벌어집니다. 단 하루의 전투에서 미국 최정예 해병대 5,030명이 목숨을 잃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 젊은이 10만 명 이상이 일본인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미국이 한국을 독립시켜주는 것이 미국의 아들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 무려 40여 년 긴 세월 미친 노인네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끊임없이 외쳤던 이승만의 예언이 현실적으로 정확한 것으로 인정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책이 뒤늦게 베스트셀러가 돼요. 일본한테 한 방 맞고 나서 야, 저 일본 어떤 나라냐? 저 일본과의 전쟁을 이승만이 미리 예언했다는데 그 책 한번 참고해야 되겠다.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미국 지도자들, 군부, 지식인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승만의 책이 날개에 돋친 듯이 팔리게 됩니다. 그 책을 읽고 감명받은 미국 국방부 군인들이 그때부터 이승만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대한민국 건국 6.25까지 계속 이승만과 대한민국 편에 서게 되죠. 태평양 전쟁 이후로 이승만의 외교적인 업적은 하나둘씩 구체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적성국가 외국인 명단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면제된 것입니다.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되면서 미국 내에 있는 적성국가 국민들을 여러 가지로 규제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싸우는 나라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적을 도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성국가로 지적이 되면 라디오, 녹음기, 카메라 이렇게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기구들 소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조치가 미국 땅에 살고 있었던 일본 사람 12만 명을 저 사막에다가 수용소를 만들어 갖고 강제로 수용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 사람을 적대국 국민이라고 강제로 수용할 때 우리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까지 미국의 정책은요, 일본과 한국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니까 한국 사람, 코리아라는 나라가 없으니까요. 한국 사람도 그냥 일본 주민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이 발간이 되고 이승만의 오랜 독립운동이 열매를 맺어서 1942년 2월
미국 정부가 적성국가 외국인 면제 명단이라는 걸 발표해요. 적성국가 속한 외국인이지만 이 사람들은 수용소에 가두지도 말고 카메라나 또 라디오 같은 것 소지해도 괜찮다고 그 규제에서 면제해주는 명단을 발표하는데 거기 한국인이 포함됩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을 별개의 국가로 취급한 결국 한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하게 되는 중대하고 역사적인 첫 걸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1943년에는 카이로 회담에서 이제 전쟁이 끝나면 한국을 독립시켜 주겠다고 강대국들이 약속하게 됩니다. 1945년 3월 12일 날에는 이승만 독립운동가를 직접 만난 미국 역사상 가장 막강한 퍼스트 레이디라고 불린 엘리노어 루즈벨트 여사의 글이 미국 신문에 실립니다. 이승만을 만난 인상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내가 만난 그의 얼굴은 숭고한 정신으로 빛나고 그의 온화한 표정에서는 그의 동포들이 오랜 세월 발휘해왔을 인내심을 역력히 읽을 수가 있었다. 엘리노어 루즈벨트 여사가 정확하게 봤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인내해왔나요? 우리 동족이 나라 뺏기고 36년 기나긴 세월 고통스러운 기간을 견뎌냈어요. 이승만 박사 40여 년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독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미국 퍼스트 레이디가 보기에도 인내라는 특징이 이승만의 얼굴 가운데 발견되었다는 소망입니다. 헌문도 선생이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 이승만은 혼의 불씨를 담아다가 저 지구 반대편으로 나라가 한평생이 다 가도록 기약 없는 수십 년 세월을 끝끝내 버텨서 마침내 천시가 왔을 때, 천시 하늘이 내린 시간, 우리가 독립을 되찾게 되었을 때 그 기나긴 기약 없는 세월 간직해왔던 혼의 불씨를 갖다 대었던 것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 꺼져도 꺼지지 않는 우리의 민족 혼, 정신, 우리의 얼을 그 불씨를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품었어요. 그거를 담고 저 지구 건너편에 가서 동시에 전 지구를 누비면서 그 혼과 얼을 지키면서 독립투쟁을 했어요. 미친 사람 소리를 들으며 40년을 견뎠다가 마침내 하늘이 내린 해방과 독립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 혼의 불씨를 갖다 대서 다시금 우리의 민족 혼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나라가 망했지만 망해도 망하지 않는 우리 민족의 혼이 있고 얼이 있고 정신을 지켜낸 분들이 있었어요. 죽어도 죽지 않는 이 민족 혼의 불씨를 간직했던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한 번 나라를 빼앗기면 그 나라를 되찾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고통스러운 세월을 버텨내야 하는 과업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찾은 나라인데,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 대한민국이 지금 또 한 번 커다란 위기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다시 하겠다는 심정으로 꺼져도 꺼지지 않는, 죽어도 죽지 않는 이 민족 혼의 불씨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땅에서 구국의 불길이 번져가기를,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세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